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뵈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주제가 특수교육과 교회 역할인데 좀 주제가 무겁죠? 무겁죠, 그죠? 혹시 특수교육이 뭔지 잘 알고 계세요? 특수교육. 혹시 잘 아시는 분, 특수교육이 뭐다? 잘 모르시죠? 자, 특수교육은 뭐냐면 저는 이제 초등 특수교육과에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야가 특수교육이에요. 여러분 그 학교에 보면 그 특수학급이라고 있죠. 학습도움반. 거기에 이제 특수교육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장애를 가르치는 그런 학문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 중등, 유치부 다 있거든요. 저희 대학은 초등 특수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마 신학대학 중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이 유일할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작아요. 1학년 전체 정원이 한 70명도 안 되거든요. 좀 큰 대학이 한 학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굉장히 좋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과 대학에 온 지 15년 됐는데 굉장히 재밌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특수교육 그러면 장애를 가르치고 있는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학과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특수교육이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아이들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일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걸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장애 어린이들 가르쳤고 현장 교사로 있었거든요. 우리가 장애 그러면 뭐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가 어떤 게 있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장애 그러면 떠오르는 게 어떤 장애가 있어요? 언어장애도 지체장애. 언어장애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대요. 어떤 장애가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세요? 장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오, 이상하네. 따님이세요? 똑같으세요. 따님은 장애 그러면 떠오르는 영역이 있어요? 시각장애, 그죠? 자, 어떤 장애가 떠오르세요? 발달장애. 어려운 용어인데 발달장애라는 말 쓰셨어요. 혹시 어떤 장애? 지적장애. 지적장애. 얼마 전까지는 정신질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지적장애라고 부르죠, 그죠? 혹시 장애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안전뱅이 지체장애라고부터 이야기하죠, 그죠? 뒤에 다시 이제 안진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애가 뭐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네? 정서장애. 왜 또? 학습장애? 청각장애. 또? 신체장애, 지체장애. 예, 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건강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한 3개월 이상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되면 건강장애 진단을 받아요. 그럼 병원에 있는 동안 선생님이 파견이 돼요. 그 병원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제자도 부산에 있는 그 백병원에 병원 학급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건강장애가 있어요. 또 학습장애라고 있죠. 공부가 안 되는 것도 병으로 봐요. 그래서 학습장애라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발달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왜 서로 이렇게 꼬집고 그러세요? 혹시 공부가 안 돼서 그러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말 학생 그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특수교육에서는 장애 영역이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총칭해서 우리가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장애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해보면 복잡하죠? 이거 의사들이 내리는 장애에 대한 정의도 있고요. 또 교사들이 내리는 장애에 대한 정의도 있고 다양해요. 제가 이제 오늘 장애에 대한 정의는 누가 내리는 걸 하려고 하냐면 한 학부모님들이 정의를 내린 장애예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부모님이 우리 봉사님 아실 텐데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뭐라고 정의를 내리셨냐면 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어머님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계신데 장애 아동이란 이런 아동이다라고 정의 내리셨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조심히 안 돼요. 장애 아동이란 따라해보세요. 장애 아동이란 세상에 숨겨져 있는 많은 보물들을 찾는 기쁨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머님이. 장애 아동이란
세상에 숨겨져 있는 많은 보물들을 찾는 기쁨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 장애아동이래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가슴에 확 왔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장애에 대한 정의.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정의 내리지는 않지만, 의학적으로 그렇게 정의 내리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 와닿기는 그 진짜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제대로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어요? 자리에? 잘 안 앉아있죠? 안 앉아있죠? 그죠? 손잡고 어디 가려고 하면 잘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죠. 왜 안 따라오죠? 왜 안 따라와요? 가고 싶은 곳에 가요? 어딜 가요? 장난감 가게. 장난감 가게. 그럼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만 잘 따라오지 않고 다른 잘 따라가나요? 일반 길을 걷다 보면 어때요? 잘 안 따라오죠? 그때는 어디로 향해 가요? 도로로 뛰어들어요. 도로로 뛰어가요? 자, 아이들을 손을 잡고 가다 보면 정말 10m를 가기가 어려워요. 저도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가다 보면 딴짓 하고 가다 보면 딴짓 하고 하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어느 분 말씀하시죠? 뭐 선물이라도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마음을 드릴게요. 선물은 없어요.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궁금한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어린아이들 보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해는 보물이 아니에요. 해. 보물이에요. 꽃은 보물이죠. 다 보물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막 만들어 놓으신 보물을 진짜 만끽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바빠요. 우리 딸도 예전에 창문에서 이렇게 그 무당벌 하나가 들어오면 거의 1시간을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엄마는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와이프는 냄새나다 빨리 치워라. 지저분하다 치워라. 계속 그러고 있어요. 1시간 내내 그래요. 근데 딸은 거기 빠져가지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딸은 그 벌레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게 이제 궁금해야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죠? 혹시 이번 일주일 동안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하신 분 계세요? 진짜 내 인생에 정말 남는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 이번 일주일 사이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럼 한 달 안에 그런 적이 있었다. 없어요? 그럼 올해 없어요? 이게 어른들의 삶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충만하지 못한 삶이에요, 사실은.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해요. 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어릴 적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갔어요? 천천히 갔어요? 정말 천천히 갔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진짜 오래 갔잖아요. 왜 오래 갔어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그걸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진짜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니까 다 각자 해석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봐라 너무 아름답지 않니? 딱 주신 거를 진짜 만끽하면서 감사해하면서 거기에 빠져있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표현하기를 어린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하나님과 보물찾기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찾고 있는 거죠. 궁금하니까 이제 막 돌멩이도 보고 벌레도 보고 막 땅도 파보고 막 하잖아요. 땅 속에 뭐가 있나? 나무 한번 지어져 보세요. 숲에서. 그럼 10이면 9은 땅을 파야 애들은. 그 안에 뭐가 있나 싶잖아요. 그죠? 우리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흙 묻으면 씻어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삶을 사는 방법 중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저는 근데 제가 이제 특수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교직을 하잖아요.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이걸 잃지 않는 그런 직업인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정말 행복해요, 사실은. 그 와이프 말로 좀 철이 더 들었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눈높이가 좀 낮아요. 제가 나이가 쉬운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 연령은 한 진짜 초딩을 못 벗어나지 않나 할 정도로 나 그런 게 관심이 많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음껏 유치해져도 되는 게 우리 특수교과예요. 그렇죠? 애들 유치하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진짜 유치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교실에 텐트 치고 생활하기도 하고 땅 파가지고 입어놓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그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은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진짜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찾으면서 기쁨을 느끼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걸 찾는 기쁨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뭘 줘도 관심이 없고, 뭐 문구점 아까 간다고 했잖아요. 안 가요. 관심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들 꿈이 다른 아이들처럼 때 한번 써보는 걸 보는 게 꿈이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엄마나 저거 사줘라고 때 쓰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귀찮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를 키우신 부모님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사달라고 때를 쓰는 거. 그렇죠? 남자아이들은 군대 가는 거. 이런 굉장히 커다란 꿈과 같은 이야기죠.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들 역할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명확하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별게 아니에요. 장애를 둔다는 것이 막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리도록 주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교사라는 게 뭔가 생각해봤더니 보물을 써는 선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그런 보물을 찾아 나서는 거죠. 찾았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하는 거죠. 또 교회는 어때요? 목사님도 선장님이시죠. 그죠? 이 교회라는 배를 착 타고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물. 근데 교회에서 이제 최고의 보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가장 큰 보물이죠. 자, 그걸 이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결국은 교사가 하면 특수교육이 되는 거고요. 목사님이 하시면 목회가 되는 거겠죠. 또 부모가 하게 되면 부모 역할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장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어머니 말씀처럼 세상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는 기쁨을 갖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아닌가. 그럼 왜 그 기쁨을 얻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인지 능력이 아까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력이 떨어져서 세상을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보물을 찾지 못해. 또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못 찾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아기 때 보면 기어다니잖아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어때요? 기어가가지고 잡고 물고 빨고 하잖아요. 다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근데 뒷상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말을 할 수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물어보죠. 그죠? 뭐 저거 뭐야부터 해가지고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물찾기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걸 우리가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물찾기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물을 찾도록 해주는 건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물이 딱 보이면 어때요? 빨리 찾고 싶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늦게 와. 그래서 그냥 먼저 가버리는 거죠. 사실 그게 장애에 대한 편견이에요. 차별이 별게 아니에요. 차별이 사실은 그 기회에 같이 동참해주고 기다려주고 손잡아줘야 되는데 너는 느리니까 그냥 됐어 내가 할게. 이게 차별인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혹시 2인 삼각인가 혹시 아세요? 다리 묶고 이렇게 뛰는 거 있죠? 해보시면 어때요? 답답하지 않아요? 이거 없으면 그냥 바로 갈 텐데 옆에 걸리적거리게 있어가지고 되게 막 힘들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디지만 함께 가자라는 말이 많잖아요. 더디지만 함께 가서 보물을 찾는 기쁨을 같이 갖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번 주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그 장애인과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제가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득을 전제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치료실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소득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학교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사라고 하는 것이 일을 받고 월급 받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대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를 바라보게 돼요. 근데 교회라는 공간은 어때요? 그냥 신앙 공동체죠. 어떤 대가나 이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 상처를 받고 있지만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상처를 이렇게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분들이 옆에 계시고 같이 위로해 줄 분이 계시고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그 요즘 우울증이 진짜 많아요. 대학생 중에서 꽤 많았어요. 그 때문에 자퇴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전 대학의 공통적인 지금 현상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도 보면 뭐 서울대 애들이 막 그 1년에 서너 명씩 죽고 막 자살하고 막 그랬었죠. 그 먼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경험해보니까 진짜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울증 자체도 문제지만 실제 이 사람에게 지원군이 한 명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랑 공동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끝까지 믿어주고 같이 이렇게 지원군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학교는 선생님들이 얼마 만에 바뀌어요? 1년 만에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알만하면 떠나고 알만하면 떠나요. 그렇죠? 다 책임이 별로 없어요. 1년 동안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렇지만 1년 동안에 정말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왜? 학기 초에는 그 아이와 씨름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학기 다 가버려요. 좀 할만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어때요? 한번 들어오면 아이가 거기서 성장하죠. 아기 때 들어왔던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 모습을 보고 중학교 가는 모습을 보고 고등학교 가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떤 경우는 성인이 되는 모습까지 같이 보잖아요.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에요. 그 아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한 방법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은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삶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라는 것은 상부상조하는 그 공간이죠. 굉장히 다양한 배경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교회의 매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같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교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는 굉장히 좋은 학교가 돼요. 왜? 지역사회 안에 있잖아요. 그죠? 지역사회 안에 있고 여러 연령층의 성도분들을 만나게 되죠. 아이들이. 학교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선생님 딱 외에는 다 똑같은 아이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할머님도 앉아 계시고 할아버지도 앉아 계시고 뭐 언니 오빠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는 그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커요.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교회는 정말 좋은 학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어떤 의미를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애 그러면 그 편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편견이 뭐예요? 편견이 뭐죠? 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그죠? 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좋게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다양하다라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배척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견은 결국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이에요. 그걸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편견에 이렇게 쌓여 있었죠.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 서울에 있는 무슨 특사학교 세운다고 했을 때 뭐 반대하고 막 난리 났었죠. 그 학교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매번 그래 세울 때마다. 그 저도 작년에 정책 연구를 했거든요. 교육부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설립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이거 피할 수 없는 과제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런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혹시 이 동네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여러분 반대해야 하나요? 반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사실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막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반대하는 분들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분들이에요. 참 묘하죠? 그죠? 이상하죠? 이상하다. 분명히 사랑으로 사람을 받아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 그러니까 이제 괴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특수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실 훨씬 더 좋아져요. 그 시대 연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왜 편견을 갖게 되느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특수학교 그러면 어떤 이미지 있어요? 특수학교 그러면 가보신 적 있어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특수학교 가보신 분. 어디 학교 가보셨어요? 순도시 성학교라고 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봤는데 봉사 활동하러 갔는데
들으셨죠? 그죠? 자, 해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오래됐어요. 약간 좀 시설이 좀 적어되어 있는데, 그 새로운 특수학교 여러분 가보시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문화를 다 개방을 해요. 지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은 안 가보신 거예요. 그런데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도가니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와, 특수학교 이러면 이제 뭐 아무라고 막 생각하잖아요. 정말 일부가 나온 거예요. 그 대부분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알아야지 그걸 좀 더 깰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르면 특수학교 장애 아이들이 있는 곳, 뭐 심란한 곳, 그다음에 좀 우울한 곳, 컴컴하고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학대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리 특수학교에서 발표를 해요. 정기적으로 달팽이 날이라고 행사를 할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요구하는 거냐면 지역에서 아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게요. 꼭 아이들 초청을 해요. 그럼 이제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엄청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때 왔던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 손잡고 오죠. 특수학교 처음 왔던 분들이에요. 근데 철없는 아이 얘기들을 해요. 왔다 가면 엄마 나도 이 학교 다니면 안 돼? 엄마 나도 이 학교 보내자. 애들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왜 갔냐면 특수학교라는 곳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이들을 정말 예뻐하고 부모와 함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식을 깨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편견을 깨는 사실은 가장 선봉장에 있죠. 그 역할을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편견을 깰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예전에 대호라는 우리 아이 가명인이에요. 그 아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르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랑 녀석과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선생님 차에서 막 소리 지르죠. 근데 기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이 애 키우시느라고 힘드시겠어요. 그랬었어요. 그 기사님이. 그때 어머님이 아니요. 정말 우리 아이를 내가 맡겠다는 것을 행복하게 느껴라고 말을 바로 하셨어요. 실제 그러셨어요. 그 어머님이. 왜 그러시냐면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무시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인식교육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인식교육이 돼요. 자, 학교에서 사실 아이들 왕따 많이 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은 교육은 선생님이 사랑을 균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아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인식교육이에요. 여러분 인식은 머리로 할 것 같죠? 머리로 할 것 같아도 여러분은 다 성인들이에요. 어른이 아니라 좀 성인. 다 그런 반열에 들어있어요. 머리로만 한다면. 장애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도와줘야 되고 약자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실제 현실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인식 사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행동과 생활 속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용어, 아까 안진뱅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용어를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전에 우리가 용어를 막 썼었거든요. 그전 성경, 그리고 지금도 그런 작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주는 체력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그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신학교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했었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면 안진뱅이는 지상이라고 부르고 귀머거리는 뭐 청각장애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봉사 이런 거는 뭐 시각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쭉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라 했더니 좀 어렵다는 거예요. 용어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난쟁이돌을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외소증이라는 환자예요. 병이에요. 외소증, 그렇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거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그렇게 바꿔서 불러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실 조금? 안 드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네. 초면이에요? 왜 이렇게 낮이 있죠? 굉장히 많이 뵌 분인데? 이상한데? 낮이 이거요. 자, 용어 상황이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어려운 게 아니다. 자, 왜 어려울 것 같아요? 다 따로따로 부르라고 영어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라. 왜 어렵게 느끼니까, 여기 용어 사용하는 게. 왜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 배워본 적이 없었어? 왜 어려울 것 같아? 왜 어려울까요? 안 물어보시지 않죠? 질문을 이제 못하셨죠? 자,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가 많잖아요. 그죠? 봉사라든지, 귀머거리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용어들을 다른 용어로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지체장애나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꿔서 부르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난쟁이를 뭐 키 작은 사람이라든지 외소증 환자로 부른다든지 자, 그렇게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 왜 어렵냐는 거죠. 바꾸는 게. 홍보가 덜 돼서 또 이미 어렸을 때부터 뭐 아까 말씀하셨던 봉사도 신봉사, 뭐 일곱 난쟁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이미 다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뺏어가셨어요. 굉장히 그 욕구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강의를 시키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셨죠, 그죠? 그 미디어 영향이 크죠?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봤던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 아이라면 당연히 말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죠? 우리 아이가 시각장애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그 봉사예요. 라고 말할까요?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장애라는 문제를 내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굳이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간단해요. 그냥 내 아이다 생각하면 모든 건 다 해결이 돼요. 그럼 뭘 해야 될지도 보여요. 그죠? 그죠? 우리 부목사님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 학교에 급훈이 있어요. 급훈 있죠. 이렇게 학교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제 급훈이 뭐였냐면 써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딸 이름이 랑이에요. 이랑 이름이. 그래갖고 제 그 급훈이 랑이라면이에요. 랑이라면. 우리 학 급훈이. 제가 이제 교직생활 하면서 저는 말을 하는 애를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반 아이들은 다 말을 못하는 애였어요. 몇 년 동안 계속 혼자 독배를 다 했어요. 올 때부터 갈 때까지. 그리고 다 씻겨줘야 돼요. 어떤 기적을 차고 오는 애도 있어요. 이게 대변이 안 돼가지고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랑이라면으로 정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밥 먹여주다가도 짜증날 때 있거든 사실은 교사 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얘가 막 이거 랑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다가 뭐 씻기다가도 얘가 랑이라면 이렇게 대충 시킬까? 대충 시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더 빠닥빠닥 시키겠죠. 그래서 이걸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랑이라면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같죠? 어르신 원래 강의할 때는 좋은 기억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또 좋은 기억만 자꾸 떠오르고 안 좋은 기억 까먹대요. 근데 사실은 뭐 고백하자면 가위 누를 때도 많아요. 가르치는 것 때문에 아이가 벽에 다다릴 때가 있거든요.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이가 퇴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다음날 수업 들어갈 때까지 막 가위가 눌려요. 진짜. 근데 그런 기억은 잘 안 나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막 좋게 했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랑이라면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모든 것이 보여요. 가르칠 때 더 인내하게 되고, 한 번 더 하게 되고, 똥 치우면서도, 랑이라면, 뭐 기꺼이 치우게 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하지만 다 필요 없죠. 우리 아이가 교회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사랑으로 바라볼 거고, 행동할 거고, 그 다음에 나쁜 생각 안 가질 것이고, 아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도움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또 하나 이제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 특수교육 하면서 이제 감사한 게 매일 기적을 체험을 해요.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딴 것보다도. 그 무슨 말이냐면 특수교육을 해보면 여기 혼자 가게 여러분도 혼자 걸어오셨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그 실제 피부로 받았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혼자 걸어왔다는 자체가. 제 말씀 듣고 계시죠? 중심에 안 계시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특수학 가서 그거 10분 정도? 10분 하고 5분 정도를 주의를 지키면서 별도 다 하거든요? 안 돼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 걸어오신 거 기적적인 거고, 제 말씀 듣고 있는 것도 기적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많은 기적을 주셨어요. 제가 보기엔. 기적의 과잉 속에 살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체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특수교 현장을 보게 되면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면 어때요? 다 아픈 사람들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다못해 몸살만 걸리더라도 누웠다가 나와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 어때요?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새롭게 살아야지 막 느낌이 오죠? 그죠?
사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안 아프시잖아요, 지금. 그죠? 제가 막 이게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혼자 와 계신 것도 기적이고, 이건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듣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늘 감사한 게, 그래서 감사해요. 그 와이프도 그러거든요. 왜 나사 빠진 사람처럼 그러냐. 뭐가 그렇게 기쁘냐라고 하는데, 실제 감사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아이처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인식에 대한 개선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무슨 자꾸 들으신 거라서 죄송해요. 얘들 한번 강의를 했었거든요. 나가주세요. 근데 보통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에 이야기한 이야기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잘 알고 있어요. 자,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장애아동 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혹시 또 장애아동 중에서 독특한 행동을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막 몸을 흔든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전공이 자폐성장을 전공을 했어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들어보셨죠? 자폐아동 전공이 그런 얘기예요. 그 아이 예를 들면서 이 아이들이 참 독특한 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만이 그 아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몸을 흔드는 아이 본 적 있으세요? 뭐 막 흔드는 아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흔들거나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렇게 흔들거나 이렇게 치는 행동 보통 많이 보여요. 뭐 심한 그죠? 그런 행동 보시면 어때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보시면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자, 그런 행동 보시면 어떤 느낌? 왜 도와주고, 어떤 걸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방법을 도와주고 싶으셨다. 막 이렇게 뛰고 할 때는. 근데 진짜 인상이 좋으시네요. 좋으신 분이시죠? 그죠? 아니, 얼굴에 써 있어서 그래, 진짜. 너무 편안한, 선생님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때리거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신대요. 앉아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신대요. 자,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힘들어요. 그러나 했으면 여러분 예배 중에 계속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거슬리잖아요. 그죠? 신경 쓰여요. 왜 저러지? 더 심한 경우는 자해하는 데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학교에 이제 자문하러 갔는데 교실을 쑥 지나가는데 한 녀석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더라고요. 하도 때려가서 헬멧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멧을 쓰면 아이가 안정이 된대요. 거기에 대한 조언을 제가 주고 왔었는데 그런 딱 때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럼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들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럼 몸을 흔드는 행동은 문제 행동이 아니에요.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그 정의를 내리면 세상에 문제 행동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감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거 뭐 매번 자꾸 얘기를 드리긴 되는데 재밌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적절한 수준의 자극이 지금 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 자극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각성이 안 되는 것도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자극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흥분되겠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 욕을 막 해. 그럼 막 화가 나시겠죠? 그죠? 자극이 막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앉아 있어요. 밖으로 뛰쳐나간다거나 자리를 벅차 일어난다. 이런 행동을 보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잘 앉아서 제 말씀을 듣는 것은 적절한 자극이 여러분 그 뇌에 지금 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각성이라 그래요. 각성. 그러니까 각성 수준이 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졸릴 때 각성제 마시잖아요.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공부하거나 할 때, 그죠? 뭐 각성제를 먹으면서까지 공부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하니까. 다 아직 깨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정한 자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극이 뭐냐면 이런 소리일 수도 있고 이거 눈으로 보이는 것도 다 자극이에요. 그죠? 감각도 자극이에요. 지금 에어컨 켜있죠? 그죠? 여기서 갑자기 너무 덥다 그러면 또 앉아있기 힘들겠죠? 그죠? 이게 다 자극이 잘 맞춰져 있으면 이렇게 깨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극을 우리 뇌가 통제를 해요. 적절하게. 지금 제 말씀 듣고 계시죠?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실 때에는 지금 에어컨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지금 들으니까 들리죠? 그죠? 근데 막 집중할 때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소리로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제 이야기에 집중할 때는 안 들리고 이 소리만 들리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게 고장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고장이 나면? 이게 고장나는 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고장이 나요. 하나는 그 자극을 차단하는 게 너무 떨어져서 과잉되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극이. 또 하나는 너무 높이 올라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이게 돼요. 자, 역치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감각 자극의 역치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특수했기 때문에 그냥 들으세요. 오랜만에 또 언제 이런 얘기 듣겠어요, 그렇죠? 자, 이게 낮은 아이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문이 뇌의 문제로 아주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 그러면 자극이 많이 들어올까요? 조금 들어올까요? 이게 문이 낮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정도를 넘어서 넘쳐요. 그러니까 100 정도의 자극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저런 소리가 똑같이 머리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 저 소리, 밖에 차 소리, 뭐 연필 소리까지 똑같은 강도로 머리를 막 때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못 견디는 거죠. 난 자극이 이만큼밖에 안 필요한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극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겠어요? 귀를 막겠죠, 일단. 귀를 막는 적 있죠? 시각도 자극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시각 자극이 굉장히 센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사람 앞에 눈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못 쳐다보죠? 시각적 자극이 굉장히 큰 자극이에요, 청각보다도. 그래서 시각으로 들어오는 이 에너지 정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낯선 곳에 가면 눈 막 가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미처 수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귀를 막거나 눈을 가리겠죠. 그런데 이미 자극이 많이 들어와 있어, 뇌에. 이걸 빼버려야 되죠. 여러분 울분이 막 쌓이면 어떤 행동을 보이죠? 막 쌓이다 보면 으아 그러잖아요. 영화 보면 그래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빙 돌거나 소리를 치거나 발딱발딱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는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들어온 자극들을 밖으로 분출해야 되기 때문에 뛰거나 하는 거죠. 그죠? 그 문제 행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반대는 문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자극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 우리가 자극이 부족할 때 있죠,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너무 무료해. 각성이 떨어져. 그럼 여러분 뭐 하죠? 재밌는 드라마를 보거나 안 되겠다. 친구랑 수다를 떨어야 되겠다. 남자애들 축구를 한번 해야지. 하겠죠?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언어가 안 되니까 수다 떠는 기술도 없어. 축구할 수 있는 기술도 없어. 혼자 영화를 보러 가지도 못해. 그런데 자극은 이제 부족해. 그죠? 그럼 어떻게 자극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냥 스스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손뼉을 치거나 해서 자극을 만들어내는 거. 가장 쉽죠? 흔드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장애가 똑같더라도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더 많이 보여요. 왜? 집에 있는 경우에는 엄마가 잔소리도 하고 자극을 막 주거든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걸 줄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다거나 뭐 몸을 웃는다거나 자극을 친다거나 소리를 내는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래서 통합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잔소리도 뭐든 계속 듣고 사람과 부딪히면서 자극을 수용하는 거죠. 그게 안 되게 되면 아이들은 그런 행동들을 보여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좀 이상한 행동이다. 이게 옛날에는 그런 이상하게 막 마녀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어요. 지금 막 그래서 굿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신이죠, 그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상한 행동을 보니까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 혼자 막 떠들고 혼자 빙글빙글 도니까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어때요? 아이가 저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물론 모든 아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서 일부의 아이들은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어때요? 그렇게 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을 왜 보이는지 알면 훨씬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애가 말을 할 수 있든 말을 하지 못하든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그 아기 때 이름이 뭐예요? 수빈이? 배우 이름 같네요. 몇 학년이에요? 대학 10공공학. 우리 제자 중에서 시범한 친구들 많아요. 반갑네요. 자, 어머님은 우리 수빈이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안 나시는 채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 물어봤어요. 안 나는 것 같아, 엄마가. 큰일 났네. 수습할 수 없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잠깐 기억 안 나시다 그렇지? 자, 우리 아기 때 보면 아기들이 울거나 하는 행동 보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울음이지만 엄마들은 다르게 반응하죠. 얘가 지금 뭐 오줌을 쌌어. 얘가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잠이 와서 우는 건지 다 알죠?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뭐예요? 우는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애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것도 그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비로소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얘기하죠. 아이고 기저귀 갈아달라고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한 적이 없는데 아유 배고파요?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대화를 할 수 없더라도 할지라도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화법을 익히려면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게 되면 정말 많은 경우 이해가 돼요. 아까 헬멧 치는 경우에는 감각 자극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를 쳐, 여기를. 손에 굳은 살이 되기 때문에 그랬대요. 여기도 이렇게 살이 이렇게 굳은 살이 생기고. 근데 헬멧을 쓰는 거 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얼굴 덤쳐 덮는 헬멧 있죠. 그래서 교실에 앉아있더라고요, 아이가. 근데 그렇게 진정이 된대, 그걸 누르면. 진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흥분하면 어때요? 가슴을 누르죠. 실제 압박이 진정 효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얼굴 누르니까 진정이 되는 거야. 갑자기 흥분했다가도. 그런데 헬멧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뭐라고 제가 이제 조언을 드렸냐면, 오늘 또 생각나는 게, 여자들 무슨 V라인 맞는다고 이렇게 밴드 이렇게 딱 당기는 거 뭐 있지 않아요? 있죠? 그걸 끼워라 그랬어, 선생님들한테. 그걸 끼워라. 헬멧은 너무 이거 오버한 거고, 여름도 오는데, 그 V라인 밴드 하는 거 하면 딱 그 부위를 압박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거 시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아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저기 자극이 좀 필요해요. 근데 얼굴 칠 때 제일 재밌어요. 이 얼굴 치면 훨씬 자극이 들어서 내가 안정이 되거든요, 선생님. 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헬멧은 무거우니까 밴드를 한번 해보자 라고 걔는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장애를 가지고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이걸? 네? 3시간 후에 받을 그래요? 그러면 저녁 때까지? 장로님, 제가 이거 4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4시간도 할 수 있어요. 전공인 거니까. 그럼 편하게 얘기할게요. 또 빨리 가셔야 되니까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다 교회에 올까? 사실은 교회라는 곳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또 위로받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장애인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게 못 와요. 특히 이제 청각장애 쪽이 이제 문제가 돼요. 청각장애 쪽은 거의 대부분 이단 쪽으로 갔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천지하고 또 뭐 이렇게 정명석인가 뭐 있죠, 하여간에. 그래갖고 거의 이단 교회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는 수학, 통역사를 엄청나게 양성했어요. 걔네들 전략적으로. 그래서 애들 가면 편안한 거야. 일단 대화가 되니까. 자기 그룹을 만들거든. 우리 학교 나오는 애들 다 글로 갔어요. 몇명 애들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대화가 되고 편안하거든, 이게 아이들이. 그래서 청각장애 쪽이 이단 쪽으로 진짜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수학, 통역사들 양성하는 거예요. 도단내로.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죠? 잘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 보니까 이게 그 신천지 교회가 무슨 벽화 하나 그려놨던데? 아세요? 예. 네네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나중에 한번 강의 한번 해서 한번 더 불러주세요, 목사님. 제가 한번 다시 이 문화에 대한 걸로 한번 강의를 드릴게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고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을 움직일 때 그냥 다가서면 대부분 거부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화라는 옷을 입히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요. 전 그림이라고 하면 문화의 옷을 입힌 거거든요. 딱 보면 예쁘게 꾸민 거잖아요, 사실 그게. 하고 신천지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국적으로 벽화 그림 운동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 전라도부터 해가지고 저 자봉사라는 이름을 달고서 이 벽화를 그리러 다녀요. 곳곳에. 그리고 신천지 교회라고 써놓잖아요. 그죠?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신천지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심히 그 접근성 얘기가 다였구나. 그죠? 예. 그래서 청각장애 쪽이 진짜 많이 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접근성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시설이 어렵다면 심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수화 통역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막을 넣는다든지 이런 노력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제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가족들이 같이 오게 되겠죠. 그죠? 사실 교회가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교단 신학교는 특수교육과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일을 좀 많이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죠. 요청하면 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고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정책을 짤 때도 장애에 대한 것들을 좀 높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장애인들이 교회라는 곳을 굉장히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족을 지원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을 누군가 심리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 아군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을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자원봉사 같은 거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자원봉사 안 해보셨어요? 네? 어떤 자원봉사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네요. 자원봉사를 많이 하실 법한 얼굴이세요. 선생님이세요 혹시? 상담? 어쩐지. 그렇구나. 얼굴에 이렇게 속일 수가 없네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도움을 주는 건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도움이 아니라 기회를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직접적인 도움은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유아학교에 있었어요. 3, 5세 아이들.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 그리고 초등을 가르치고 있고 저희 학교에 센터가 있거든요. 한 35명 자녀분들이 있어요. 매일 수업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초, 중고, 성인까지 다 봤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27살. 그러니까 지금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들 직업교육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특수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목표는 아이들 독립이에요. 독립. 혼자 직업을 갖고 독립하는 건데 그 직업을 갖는 거 이전에 뭐가 안 되냐면 일상생활 기술이 안 돼요. 혼자 이동하는 거. 이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회를 줘야 돼요. 옷을 입는다고 옷을 입는 걸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어딜 간다 그러면 어디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혼자 가보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자원봉사 옆에서 뭘 하냐면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태연이라는 아이가 있다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금 작가가 된 아이가 있어요. 27살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학교에 엄마가 못 데리고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교실에서 또 운동장까지 혼자 가는 연습. 운동장에서 문구점까지 혼자 가는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성인이 돼서 지금 혼자 다녀요. 이건 부모에게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까죠. 끌려다녀요. 애들이 커져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고민이에요. 혼자 이동할 수 없다는 거 아이가.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혹시 장애 가지고 있는 아이가 온다 그러면 무조건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혼자 하는 거. 처음에 이게 미숙하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그게 결국은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다시 한번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요.
역할은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화분에 물 주는 것부터 해서 다 가능해요. 무엇이든지. 근데 그게 처음에 표가 안 나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게 직업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제 아이들 장애 학생들 채용하는 곳에 몇 번 가서 면접을 봤어요. 그 실무원이라고 있어요. 특수학교에는. 그러니까 특수교사를 돕는 옆에서 보조교사처럼 하는 실무원들이 있거든요. 이게 거의 준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장애 학생들을 뽑아요. 학생들을 뽑아요. 졸업한 사람들을. 되게 좋은 직업이죠. 왜? 거의 준공무원을 갖고 학교라는 곳은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누구 때리고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이에요. 어떤 시험 보는지 아세요? 이걸 대회인데 옆에 이렇게 이제 책상에 하나 놓고 그릇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들어오세요. 자, 세 번째 의자 한번 앉아보세요. 저 과제예요. 못 앉는 애들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불구하고. 자, 오른쪽에 주연자하고 그릇 있죠? 저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별거 아니죠? 가가지고 주섬주섬 들었다 갔다 하는 애 있어요. 정리 못하고.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닌데 그걸 아이들이 못해요. 그럼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어떤 아이들 왜 왔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왔어요? 엄마 차 타고 왔는데요. 그럼 불합격이에요. 직업을 가는데 엄마가 차 타주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20 넘는 아이들인데. 근데 그때 뽑은 아이가 하나 남학생이 있었는데 넥타이를 메고 온 거예요. 넥타이를. 놀랍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버스 어떻게 타고 왔어요? 그 학교가 약간 외진데 있었거든요. 인터넷 검색해봤대. 합격. 예, 독립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크면서 많은 도움을 줬겠죠? 그 도움이 독이 된 거예요? 뭐가 돼요? 약이 된 거예요? 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아이가 뭐가 돼야 돼요?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래서 뭐 어설프지만 씻는 것도 시켜야 되고 그게 애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실제 혼자시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제가 어저께 원고를 쓰면서 적어봤는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보면 치료를 많이 받죠. 치료도 받고 교육도 받고 다 해요. 그런데 실제 이걸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주보 발행하지 않나요? 주보 접는 거 하죠? 그게 사실 작업치료예요. 작업치료 별거 아니에요.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작업치료거든요. 뭐 구슬을 깨거나 하는 건데 사실 구슬 깰 일이 뭐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주보는 실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보를 적거나 봉투에 넣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작업치료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지 이미 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문을 열고 막 성도분들 자리에 안내한다거나 그죠? 이건 뭐예요? 사회성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 가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해도 괜찮겠다. 짧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만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자, 이건 뭐예요? 언어 치료예요. 언어 치료가 별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찬양은 음악 배우고 있는 거죠. 음악 치료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잘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이미 치료와 교육 요소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게 이게 치료지시다라고 하는 것만 깨달으면 돼요. 저도 이제 그 부모님들을 강의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를 활용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꾸 치료실만 가지 마시고 이미 지역사회는 치료실 다 했다. 뭐 분류하는 거 가서 막 배우거든요. 센터 같은 데도 배우는데 재활용 시키십시오. 매일같이 재활용 시키세요. 깡통 분류하고 그 엄청 고도의 분류거든요. 사실 그게 실질적인 기술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미 교회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주면 돼요. 쓰레기 치우는 거? 어떻게 장애가 있는데 쓰레기 치우게?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죠. 자, 그래서 그 역할을 주고 아이를 참여시키게 되면 교회가 사실은 곧 교육기관이고 치료기관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자,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성인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수학교 같은 데도 보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특수학교 정문에서 주차하는 것도 다 장학생들이에요. 그것이 역할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교회라는 곳이 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기회를 주면 정말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장애 학생들에게 당연히 달란트를 주셨죠. 그걸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봐요. 아이들은 반드시 변해요. 장애가 아무리 심해도.
그 두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아까 태연이라는 아이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제가 만 5살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예요. 학교에 오면 블럭만 해요. 조그만 블럭이 아니라 코코블럭 큰 거 있죠. 그리고 쌓는 것만 해요. 쌓는 것만. 사실 단순한 기술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딱 보면 그건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이에요. 다른 거 안 하는데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블록을 쌓고 있다는 자체는 뭐예요? 재능이에요. 나중에 부모 교육도 한번 요청해 주세요, 목사님. 부모 교육은 제가 할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전문적으로 부모 교육을 많이 해요. 진짜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아이의 달란트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 아이를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런 또 과거를 보냈었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어머니 많이 살려주셨지? 그렇죠? 어머니도 딴 데 보시는데요, 또? 자, 아이들은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이제 우리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두 아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블록만 쌓는단 말이에요.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걔가 언어도 안 하고 사람과 관계도 전혀 안 하고 눈마주침도 안 하는데 그거네. 그럼 그건 달란트인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 안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불렀어요. 어머니, 태연이는 나중에 직업교육을 그 프라모델 각각 쪽으로 한번 시켜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프라모델이 뭔지 잘 모르시죠? 조각같이 만드는 건데 실물을 이렇게 추려서 만드는 건데 지금부터 훈련을 잘 시켜서 나중에 프라모델 작가를 만들면 가능하겠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면 뭐 금은세공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만 5세 때 제가 직업교육을 했어요. 불러다가.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 엄마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니 만 5세 장애 가지고 있는 애한테 무슨 직업교육을 이렇게 그 생각이었었대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은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을 배우는데 10년, 20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처럼 뭐 고등학교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면 늦어요. 그래서 농사교육 시키면 싹을 다 잘라버려요. 심어놓은 거 갖다가. 실제 그래서 막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었고 그 친구는 그런 쪽을 하라고 조언 줬던 기억이 나요. 그 제가 대학에 이제 와서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왔을까요? 걔가 성인이 되고 나서 작가가 된 거야. 공예 작가. 그러니까 색종을 막 오려가지고 테이프로 톡톡 붙여가지고 만화 캐릭터를 그대로 만들어내요. 물론 일반 아이들보다 잘 만든 거 아니지만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덕지덕지 막 마무리가 안 되긴 하지만 진짜 재밌게 만들어내. 그래서 장애인 무슨 예술장가 해가지고 등단을 해서 공예 작가가 된 거예요. 종이 공예 작가가. 박태현 해가지고 사이트도 막 쳐보면 나와요. 인터넷에도. 뭐 자폐 작가 박태현 금방 나오거든요. 유튜브도 있고. 자, 그래서 공예를 막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 됐다. 나중에 장애인식 교육을 다닌대요. 태연이가요? 그랬더니 태연이하고 엄마랑 같이 가는 거야 이제. 유치원 같은데. 그럼 태연이가 만든 거 막 보이면 애들이 되게 신기한데요. 그 자체가 인식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 태연이 작품이 일본 동화책에 실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 동화책에 이 작품이 실린 거야. 그래서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예전에 선생님이 직업교육을 할 때 그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대요. 5살짜리한테 무슨 직업교육을 하는데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아 이래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능을 본 거죠. 대단한 선생님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자랑이 됐는데 이상하네. 이상하죠, 그죠? 제가 생각해도 좋은 선생님 같아요. 자, 그렇게 성공한 아이가 있어요. 자, 또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이제 성민이라는 친구인데 잠깐 제가 폰을 하나 봐야 돼요. 이제 성님이라는 친구인데 걔가 이제 매번 스승의 날이 되면 저한테 보내는 카톡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년 똑같이 와요. 다르게 오지 않고. 자,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이경면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소년 팬티 스타킹 양말. 이게 양말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진으로다가 이제. 그리고 1999년 박태현, 이승재, 김성림, 김성기, 허준길, 박무선. 99년에 우리 반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2000년 정기영, 이지행, 김성림, 김도엽, 하준길, 김철승. 2000년도 우리 반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그 전해에는
유초 중고 선생님 이름을 다 적어보낸 거예요. 야, 얘가 전혀 말을 안 하던 아이였거든요. 엄청 속썩였던 친구예요. 수업 중간 도망가가지고 자유로에서 잡아놔요. 자유로에서. 자유로 아세요? 팔자선도로예요. 거기서 뛰어나간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엄마를 베란다에 가다 놓고 문 잠가고 도망가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커서 직업을 얻은 거야. 직업을. 식당에 직업 얻어가지고 이제 저거 설거지 하는 걸 한대요. 되게 매일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와요. 케이크 보내왔죠. 이렇게. 그죠? 노래도 보내와서 노래도 이렇게. 스승의 은혜. 그래가지고,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그죠? 이런 녀석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눈이 살아있어요, 눈이. 전혀 말을 안 한다고 문제는 많이 있는데, 눈이 막 살아있어, 반짝반짝해.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 학교 보낼 때, 제가 장문에 편지 보내거든요. 이 성님이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아이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했는데, 한 달 만에 담임선생님 오셨어요. 그쵸,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보시는 거예요. 학교 도망을 가도 학교가 가장 큰 문제라요. 아이들이 도망을 자주 간대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이들의 행동 통해서 이면있는 걸 봐야 된다고 했죠. 왜 도망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궁금해라고 물어본 거예요. 새 학교 갔는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 얘가 되게 궁금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학교 구석구석을 보여줘라. 저도 그 다음부터 우리 학교 아이들이 오면 자기가 아무리 심해도 다 보여줬어요.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훨씬 편안해요. 아이들이. 훨씬 편안해요.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장점이 뭐냐면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시계가 달라요 이거하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희한하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어디 하는지 지금. 달란트 주셨다. 그리고 아이들은 변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건 하나의 제가 달란트의 사례를 예로 들은 거고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지옥까지 연결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봐야 돼. 얘는 저것도 안 돼. 언어도 안 돼. 이것도 안 돼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흥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아이가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해요. 저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아이인데 제가 특수교육을 하면서 처음 만난 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봄이라는 아이인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예요. 장애가 굉장히 심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주 뛰어난 아이도 있어요. 교수들도 있어요. 자폐 장애 중에서. 또 이쪽은 되게 심한 아이인데 여기 끝에 있는 아이예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 엄마를 못 알아봐요. 그렇게 심해요. 언어 뭐 전혀 안 되죠. 그 다음에 몸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누워만 있어 집에서. 그 TV만 계속 보는 거야. 내용을 알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극을 계속 수용하고 있는 거죠. 일은 다 빠졌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 다 벌어져가지고 여자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특수사들은 고민하거든요. 뭘부터 가르쳐야 될까, 이제 이 아이를. 그래서 세상과 소통이 안 될 때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애냐면 아까 자극 역치가 높은 아이 말씀드렸죠. 툼이 높은 아이예요. 웬만한 자극에 반응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뭘 했냐면 그 드림랜드라는 그 놀이기구 타는 데 가서 청룡 열차 탔어요. 일주일에 2번씩. 맨 앞에 앉아서.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죽을 뻔했어요. 보면은 그때서야 웃고 있어요. 이제 그때 자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나는 이러고 하는 거죠. 제가 원래 멀미를 안 하던 사람인데 걔 때문에 멀미를 해요. 병적으로 지금도. 왜냐면 롯데월드를 제일 먼저 갔어요. 다 태우려고. 자극을 주려고. 그걸 다 타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열차 이거 도는 거, 말 도는 거 있죠. 근데 우욱한 거 도저히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그 이후로 제가 버스를 못 타요. 지금도. 버스 타면 멀미를 해요. 멀미를. 원래 멀미 안 했었거든요. 직업병이죠. 그게. 어쨌든 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얘가 소리도 안 내지 말도 안 되지. 이 소리가 안 되는 아이는 빨대도 못 빨아요. 물고만 있어요. 이거 맛있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그 소음을 내뱉어야 되거든요. 아이가. 그래야 들쓴 말씀 재밌었는데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봐. 못하죠 당연히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트램폴린을 타는 거예요. 트램폴린 아세요? 이거 뛰는 거? 그럼 타보신 적 있으세요? 한 5분만 타면 죽음이죠. 그 아이들하고 한번 5분만 뛰면 거의 죽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젊었기 때문에 이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녹음기를 크게 끈을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음악을 탁 틀어놓고 뛰는 거예요. 트램폴린 다 쓰는 거죠.
뛰면 이제 막 뛰다 보면 아이가 이제 깔깔깔깔깔깔 그래요. 좋으니까. 우린 그걸 언어로 받아들여요.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말한 거야, 걔한테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깔깔 소리면 이제 그 소리가 나온 거죠. 막 칭찬해줘. 며칠을 그걸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막 뛰다가 결정적으로 애가 막 너무 좋아할 때 딱 멈추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을 쳐요. 그러면 이건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걸 엄청난 발전한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군가를 치면서 요구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칭찬하고 아이가 다시 그걸 띄워줘요. 계속. 그것도 며칠을 해요. 그럼 얘는 의뢰에 그냥 오면 손을 건드려. 얘기를 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뒤로 돌아서 이렇게 대가 탁 서 있었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등을 막 치죠? 뭐 반응 안 해요. 그럼 아이가 제 앞으로 와요. 그리고 엄청나게 칭찬을 해줘요. 왜? 이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 앞을 찾아간 거야. 자기 뭔가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 앞을 찾아간 거잖아. 이건 대단한 발전인 거예요. 이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럼 막 엄청나게 칭찬해주면서 자꾸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깔깔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의뢰 딱 있으면 무조건 내 앞으로 와서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엔 내 앞에 와도 안 해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이라도 내 눈을 마주쳐야 돼. 내가 눈을 안 보니까. 잠깐 마주치는 순간 오! 꼬미야! 그러고 칭찬을 해줘요. 이렇게 소리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처음 한 이야기가 박사님 뭐라 그랬죠? 처음 한 얘기가 뭐라 그랬죠? 보미가 처음 한 얘기가 네. 보미가 처음 이야기 꺼낸 게 있어요. 단어. 모르시죠? 저럴 줄 알았어요. 이거 보통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처음 아이가 꺼낸 이야기가 해줘. 왜냐면 그걸 가르쳤어요. 왜냐면 또 해줘라는 말이 가장 쓰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해줘 가르친 거예요.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헬렌 켈러 선생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물에다 이렇게 지와 쓰면 사는 게 기억나가지고 좋다. 개울가를 엄청 들어가요. 개울가. 양말 벗겨놓고 물 뿌리고 모래 하면서 이게 물이야 물, 봄이야 물 그랬어요. 그리고 인천도 갔어요. 인천 물을 보여주려고. 바다. 근데 애가 너무 바다가 크니까 물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한 거죠. 그거는. 자, 그러다 어느 날 개울가 지나가면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무! 그래요. 물이야 이게 물. 물 이를 발음 못하니까 무! 그래요. 그래서 해줘도 배웠죠. 물도 배웠죠. 그 다음에 그 말 타는 거 알아요? 그 스프링 돼 있는 거? 그랬더니 말, 애때, 빨때, 삐삐삐, 선생님 이렇게 배워서 단어들을요. 얘가 처음 해줘야 때 진짜 눈물 많이 흘렸어요. 벽에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막 흘리면서 삐삐 고미가 해줘란 말을 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 순간이. 이거는 특수교사들이 경험하는 굉장히 큰 보람 중에 하나예요. 진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해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뭐 그런 사연들이 많아요. 한 사례만 더 말씀드리면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선이라는 아이예요. 무선이라는 아이. 걔 12월 달에 그 학교 이렇게 했는데 요만한 꼬꼬만데 머리 팍팍 감고 엄마하고 같이 와더라고요. 엄마도 조금 했어요. 엄마도 요만해. 그래서 오셨는데 얘는 그냥 오면 가만히 계속 말을 못하는 아이예요. 소리를 못 내요. 이러고 있다가 뭘 하냐면 가만히 있다가 지루하세요 선생님? 가만히 있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갑자기 옆에 아이를 깨물어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있다 가만히 있다가 화가 나면 옆에를 꽉 깨물어요. 옆에 물려지 말아요. 꼬집거나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또 모방도 안 돼,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걔를 한 10분 정도 학교에 미리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앉혀놓고 이제 동요를 가르쳐서 뭐 노래를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율동을 그때 애한테 했던 그 노래가 뭐냐면 뭐더라? 도토리 노래 아세요 혹시? 떼굴 도토리가 어디서 왔나 뭐 단풍이 꽃게 물든 산골짜기에서 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떼굴 도토리가 뭐 동작이 복잡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것만 하는 거야. 떼굴만. 떼굴 도토리 며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는데 얘가 돌아간 거야. 자기 손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걔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깜짝 놀란 거죠. 서로. 돌아가니까. 근데 이건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인지 아마 좀 상상하기 힘드실 거예요. 가만히 있던 아이가 갑자기 이걸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막 눈물이 이렇게 막 났더라고요. 드디어 무선이가 이걸 했다, 이거를 한 바퀴 돌렸다. 그런데 진짜 놀라웠어요. 그렇게 한번 이게 돌아가고 난 다음부터 얘가 이제 모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흥정을 해. 그다음부터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야. 막 다 따라해. 머리 따라하고 나중엔 뭘 따라하냐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얘가.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게.
막 온 힘을 쓰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표정을 막 짓는 거야. 이제 말을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정말 제가 가르치는 역사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였냐면 그 집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아버님 인터넷 쪽 근무하고 계셨는데 그런 상담도 어려웠었어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근데 하루아침에 대박이 난 거예요. 올라가지고. 학교 그만두시네? 그 차를 사셔가 전국 이웃도 떠나신 거예요. 애를 데리고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애가 뭐가 탁 뚫리겠지? 근데 그렇게만, 자폐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완전히 퇴행을 한 거야, 아이가. 너무 아픈 아이야.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났을 때 끌고 왔으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아이였는데 하필 그때 어머님이 학교를 딱 끊고 저걸 하시고 차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1년 여행을 다니시는 바람에 완전 퇴행한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아이들은 변해요. 심한 아이들을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조금씩만 변화를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시게 되면 아마 교회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성장할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 없어요. 관심을 다 성장을 해요. 관심을 두게 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아이들은 성공한다. 자, 그런데 기회를 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기회를 줘야 되냐? 적절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보통 사람이 실망할 때는 언제 실망해요? 내가 기대한 것과 상대방이 이뤄내는 것에 그 차이가 크면 실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는 늘 그걸 못 맞춰가지고 속삭이고 막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 아이한테. 그 내가 무슨 욕심 부렸냐고 그래요. 욕심 부린 게 없대. 욕심 부린 거 맞다. 욕심 부린 게 맞다. 근데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어쨌든 간에 아이에게 역할을 주거나 할 때는 적절한 기회를 줘야 돼요. 성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성공할 만큼의 기대를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지금 못 앉아있는 아이인데 얘가 똑바로 앉아있길 바래. 그럼 당연히 힘들어요. 못 견디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얘가 한 2분만 앉아있으면 성공이다 라고 딱 정하잖아요. 거짓말처럼 편안해요. 움직여도 2분은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먹고 도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스스로 우리들이 그렇게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략이죠. 그래서 아이가 적절하게 성공할 수 만큼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목표를 잡아주면 아이들은 성공 경험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더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우리가 장애인 그러면 더불어 산다는 얘기를 하죠. 더불어 산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네? 더불어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 알아서 각자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죠. 자, 함께 산다는 것은 한쪽만 잘하는 거예요? 양쪽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역할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한 그 교회에서 그 역할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걸 배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희 학교 센터가 있지만 목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잘 지도해서 기능을 높이는 거야. 다른 아이들처럼.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 아이와 똑같이 기능을 하고 똑같이 학업을 해서 경쟁한다? 불가능해요. 그죠? 안 되죠. 그렇게 요구해도 안 되는 거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자, 그럼 교육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사시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한 번도 받지 않고 크신 분이 계세요?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도움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에 처했을 때도 불구하고 아까 우울증 이야기했지만 똑같이 우울증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끈을 놓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이 차이가 뭘까라고 고민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기능 교육을 막 시켜서 일반 아이처럼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는 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성교육이에요. 장애아동들에게. 그리고
그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아이라는 그 재능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애들이 좋아요? 정현이 보통 대부분 그렇잖아요. 인사 잘하는 아이. 엘리베이터 상대에 있고 어떤 애들 보니까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아이들 있죠.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인사 잘하면 너무 이뻐 보이죠. 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애는 표정이 막 이렇게 있는 아이들 있고 어떤 애는 늘 웃는 아이들 있죠. 웃으면 아이 도와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훨씬 호감이 가죠. 그죠? 그거예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 얘기할 때 웃는 것도 교육이다. 가르쳐야 된다고. 웃는 방법도. 그래서 잘 웃는 거, 그 다음에 인사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양보하는 거, 기다리는 거. 요것만 잘해도 이 아이가 어디 가도 사랑받는다. 선생님들한테. 친구들에게 사랑받는다. 어차피 도움받아야 돼요. 우리들은요. 우리 아이는 어차피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뭐 기능이 좋아서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 아이를 통합시켜 보잖아요. 지능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 얘는 통합 잘할 것 같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도저히 통합이 안 될 것 같은데 수준으로 보면 잘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차이가 있지만 물론 그 환경도 있지만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가 보이는 그 작은 행동들이에요. 잘 웃기만 해도 아이들이 좋아해요. 옆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죠? 그 잘 웃는다는 건 어떨 때 잘 웃어요? 사랑 많이 받아본 아이가 잘 웃죠? 그 교회는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 미장애인들이 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막 도움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이 잘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기회가 되면 무조건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너도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고 인사하는 거 알려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아이들이 나중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여기 뒤에 또 있네요. 한 장이 숨겨져 있었어요. 금방 할게요. 자 이거 이제 한 예를 가져온 거예요. 예를.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사소한 예 2개 드릴게요. 예배를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있어요. 우리 학교에 시각장애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자꾸 눈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 안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소리를 엄청 크게 질러요. 자, 그럼 이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화음을 잘 맞추는 아름다운 노래도 있을 것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부르는 좀 불협화음의 소리들 있죠. 다른 사람에서 목소리가 톤이 안 맞는 소리가 있을 때 어떤 걸 좋아하실까 생각을 해봐요. 한번. 어떨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걔가 박자가 안 맞는다고 해서 아이 이건 뭐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죠? 자, 이런 작은 변화들을 우리 성도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아, 저 소리가 아름답구나. 아, 저렇게 그 음은 맞지 않지만 얘가 또 뭔가 음악이 들리고 찬송이 하니까 좋아서 뭔가 소리 지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아름다운 찬송으로 들으면 진짜 안 같아요. 저희 같은 직업들을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되게 편안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대학에 있습니다만 우리 가끔가다 학생들이 막 깨악 소리 지를 때 있어요. 밖에서 막 지네들끼리 놀다가 가장 전 그 목소리가 좋거든요. 살해단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는 소리 자체 들으면 대학에 와 있는 것 같고 내다보게 돼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접근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구나 여기는. 그러면 다르게 받아들여지겠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도하는 거 아이들에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장애 학생 혹시 있다고 한다면 가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은 기회겠다 아이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진짜 좋은 기회를 받았다라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애인 사역이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특히 장애인 사역은 그렇습니다. 뭘 좀 해보고 싶은데 좀 뭔가 경험을 해주고 싶은데 자원이 없어 교회에. 인력이 모자라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땐 지역사회에 손을 내미시면 돼요. 전 굉장히 중요한 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부분을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이건 또 다른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이야기를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어서 대학 때 가르쳐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야기가. 저 신천지라는 사람도 저걸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게. 그래서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스토리텔링의 힘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역과 여러 선거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 처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가서 이렇게 아이들, 사람들을 뭐 오세요가 아니라 이 교회와 이야기가 끈으로 엮여 있어야 돼요. 그건 되게 중요한, 중요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장애 학생들을 어떤 도움을 줄 때, 뭐 예를 들면 어딜 간다거나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줘요. 저는 이제 논문도 다 지역사회 쪽으로 썼거든요. 워낙 그쪽 관심이 많아요. 말로 뛰는 제가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밖에 뭐가 있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다녀보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있고요.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학교가 조그만 학교였는데 학교를 좀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인력도 없고 그렇잖아요. 학교가 조그만 학교니까. 그래서 제가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그날. 미술동호회. 안녕하세요. 제가 특수교사인데 얘가 장애아동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가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학교인데 벽화를 좀 그리고 싶은데 이거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주에 4명이 왔어요. 바로. 어떻게 왔을까요? 사다리에다가 막 장비를 다 가져왔어요. 근데 일찍 하면서 벽에 그림 다 그렸어요. 그러고 갔죠. 한 번에 자전거 캠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하고. 근데 자전거 제가 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장애아동들과 형제도 자전거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없잖아요.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이 자전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호회에 가입을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아동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이번에 장애아동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도와줄 분 계세요? 라고 했더니 동호인들이 순식간에 모인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자전거 동호인들의 로망은 딱 하나예요. 자기의 장비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헬멧 딱 입은 거, 자전거 딱 보여준 걸 자랑하고 싶으니까 쫙 왔어요. 벌써 와가지고 앞뒤로 서가지고 다 사고 나길 또 바라요. 또 왜? 그 사고를 수리하는 키트가 있거든요. 딱 꺼내서 수리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체인 빠지면 딱 고쳐주고, 그러면 딱, 저는 그냥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시만 하면 쫙 알아서 해요. 이런 자원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를 도우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달려가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아문서 동아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자아문서 하고 싶은 아이들이 안 데려간 거야. 근데 갈 곳을 막 나한테 물어보는데 어디 갈 데 없어? 아빠 뭐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동아리 선배들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거 뭐냐면 직접 하는 걸 체험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면서. 근데 대부분 관공서 자아문서 가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멀쩡 서 있다가 뭐 청소하다 그냥 오는 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애들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싫어한대, 그런 것들을. 진짜 보람 있는 거 원하는데 이렇게 막 땀 흘려서 하는 것들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디 행사를 가는데 우리 장애학생을 같이 돌볼 친구들을 몇 명을 구합니다. 고등학생들을. 그럼 물론 와요. 제가 알기로. 연결하면 와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감사한 표시로 벽에다 이름을 남겨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벽화를 그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의 끈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는 그냥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면 내가 옛날에 봉사했던 교회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지네들끼리. 그리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생기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훨씬 수월한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도와주라면 도와주고 오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재정이나 이런 게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끼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에 손을 내미시면 돼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자꾸 교회가 연계하는 거죠. 연계를 자원으로. 그러면 우리 꼭 자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때요? 진짜 많아요. 전 그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구나. 진짜 많구나. 우리가 밖에 내다보고 있으면 정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백향목교회가 앞으로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혹시 온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진짜 품어주시고 또 가족들을 품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교회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그 보물들을 찾는 기쁨을 갖도록 하고 또 그것을 발견했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까 제가 떼굴떼굴 했다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기쁨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